안녕하세요. 냥이올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지에 그린대로 고양이들에게 유해한 식물에 관한 건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요. 독초라고 알려진 식물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약초로도 사용된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약효라는 것은 적정량을 사용했을 때 치료에 효과를 가지는 식물의 효능이죠. 그것이 지나치면 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식물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을 감수하고도 약효를 위해서 먹는 약초들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각 식물들이 가지는 위험성들은 과량 먹었을 때 일어나는 증상들이에요. 그리고 식물을 그냥 섭취했을 때와 아로마 테라피, 즉 식물이 가진 유기화합물을 농축해서 그 천연 에센셜 오일을 활용하는 향기요법은 또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식물이 가진 약용 성분을 이용하는 피토테라피, 즉 허브 테라피 역시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오늘 말씀드릴 식물들 중에서 라벤더나 제라늄은 해로운 식물에 포함되지만 아로마 테라피로는 동물들에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이거든요. 그리고 마늘은 적혈구 파괴라는 충격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만 전문 허브 요법을 배우신 분들은 마늘을 동물 허브 테라피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항암 효과를 비롯해서 워낙에 효능이 많으니까요. 마이뷰에도 마늘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한쪽만 알면 그것만 진실이 되고 그러면 다른 것은 모두 틀린 게 돼요. 다양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정말 똑똑한 집사님이 되는 길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오늘 알려드리는 식물의 독성들은 과량 먹었을 때나 적정량 이상을 먹었을 때의 증상이라는 것만 기억해주세요. 심한 독성을 가진 식물이라면 제가 강조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고양이 사료에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식물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 사료를 나쁜 것이라고 함부로 판단 내리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고양이에게 해로운 식물들은 설사나 구토, 기력 저하, 부역질 등을 수반하고요. 가끔씩 조금씩 뜯어먹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발현되지 않기도 해요. 하지만 과량 먹거나 아이가 자주 그 식물을 뜯어먹는 걸 좋아한다면 그 화분은 아이가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치워주시거나 없애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위험한 식물을 먹었을 경우에는 아이의 상태를 잘 확인해 보시고요.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럼 내용이 많은 관계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설사나 구토, 식욕 저하 등의 소화기 증상을 야기하는 식물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제가 이전 이식증에 관한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캣닙은 캣클래스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캣닙은 대표적인 고양이 스트레스 해소 식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캣닙을 집에서 캣클래스 용도로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고양이들에게 환각 작용을 주는 네페탈라토는 건조 캣닙에 과량 함유되어 있고 싱싱한 캣닙엔 함유량이 극히 적어요. 물론 계묘차가 좀 있긴 하지만 아이들이 캣닙을 뜯어 먹는다고 해도 건조 캣닙 냄새를 맡았을 때처럼 흥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환각 작용 자체가 고양이에게 해가 되지는 않아요. 캣닙을 주의하셔야 하는 이유는 캣닙의 생잎을 과량 먹게 되면 설사나 구토를 유발해요. 저도 가끔 캣닙을 키우지만 집안에 들이진 않아요. 따로 잎을 건조시켜서 아이들에게 주거든요. 방에 들여놓으면 팡이랑 새지가 설사할 때까지 뜯어먹어요. 민트 역시도 고양이들에게 꽤 인기가 많은데요. 캣닙처럼 기분을 도취시키진 않지만 민트 향을 좋아하는 고양이들이 참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키우실 때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민트 역시도 설사나 구토를 유발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간 기능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양이들이 민트향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고 잎사귀 역시도 얇기 때문에 먹기 딱 좋은 독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식물을 키우는 2-3년 동안 오늘 알려드리는 식물 중에서도 상당 부분 들여놨었거든요. 그 이유는 고양이들은 신기하리만큼 자신들에게 해로운 식물과 안전한 식물을 구별하더라고요. 안전한 식물과 해로운 식물이 모두 집안에 있을 때 고양이들은 안전한 식물을 압도적으로 더 많이 뜯어먹었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인 해로운 식물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걔네들 중에 민트랑 캣닙이 있었어요. 그럼 이 외에도 구토와 식욕 저하, 설사 등을 유발하는 식물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볼게요. 라벤더,
제라늄, 카모마일, 카네이션, 홀리, 포인세티아, 들국화, 등나무꽃, 마조람, 무공화, 불의 옥잠, 산세베리아, 수국, 스페니쉬 타임, 아이비, 옥잠화, 시자, 크레슐라 혹은 우주목, 홍콩야자, 그리고 식용 아스파라거스 역시 유해한데요. 아스파라거스를 먹었을 때는 설사나 복통, 구토 이외에도 피부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열매를 먹었을 때 복통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유연 증상과 극심한 갈증을 유발하는 식물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얘네들 중에는 고양이가 먹었을 때 목이 타는 것 같은 갈증과 심하게 침을 흘리는 유연 증상을 유발하는 식물도 있고요. 구강이 마비되어서 무언가를 삼키기 어려운 증상을 동반하는 식물을 가질 수도 정말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실내 화초로 인기를 얻고 있는 식물들 중에서 유독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 식물들이 많았어요. 알로카시아, 천남성, 베고니아, 칼라디움, 마랑가, 싱고늄, 디펜바키아, 몬스테라 델리시오사, 스킨답서스, 스파티필름, 아미초, 필로덴드론, 유칼립투스, 중국 사철, 붓꽃, 칼라, 플라밍고 플라워. 튤립의 독성은 설사나 우울감, 구토, 유연 증상 등을 들 수가 있고요. 특히 꽃봉오리에 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번 카테고리에는 일반적인 소화기 독성 이외에도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위험한 식물군의 종류를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알로에를 들 수가 있어요. 구토, 설사 등의 증상 이외에도 몸이 떨리는 증상을 동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알로에는 동물의 허브요법에 사용하기도 해요.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라면 함부로 알로에를 아이에게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기본적으로 국화 종류는 설사나 구토, 유연,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셔야 하고요. 나팔꽃을 먹게 되면 방향 감각을 상실하거나 떨림, 불안 증세 등을 야기를 하고요. 씨앗을 먹었을 때는 환각 증세를 유발할 수 있어요. 행운목은 우리나라에서 실내 화초로 아주 유명한데요. 고양이에게 유해해요. 일단 구토를 유발할 수 있고요. 때때로 혈토, 유연 증상과 함께 동공 확장도 일으킬 수 있어요. 조금씩 뜯어먹는 것으로는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그럼에도 행운목을 주의해 주셔야 하는 이유는 행운목의 잎사귀가 고양이들이 종종 뜯어먹기 좋은 식감이라는 거예요. 행운목은 키우지 않거나 양이의 입이 닿지 않는 곳에 두시는 게 좋아요. 미나리아 제비꽃도 본 적이 있는 분이 계실 텐데요. 유연 증상과 고개가 한쪽으로 기우뚱해지는 신경 증상을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카테고리의 식물들은 적혈구를 파괴하거나 방광염, 혈뇨, 혈변 증세를 유발할 수 있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들이라서 특별히 더 주의를 해주시거나 치워주셔야 하는 식물들이에요. 레몬글라스는 구토나 설사 이외에도 소변을 찔끔씩 보거나 뒷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증상 등을 유발해요. 그래서 절대 캣글라스로 키우시면 안 되는 식물이에요. 마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혈구를 파괴하고 혈뇨, 기력 상실, 심박수 증가, 호흡이 가빠지는 증상을 보이게 할 수 있고요. 과량 먹었을 때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빈혈이 시작되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하지만 마늘의 어마어마한 효능 때문에 허브 요법에도 사용이 돼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라면 절대 마늘을 아이에게 급여하시면 안 돼요. 마늘과 함께 양파도 대표적인 적혈구 파괴 식물이라서 절대로 아이들의 입이 닿지 않게 해야 하는데요. 마늘이나 양파는 특유의 강한 향 때문에 그 자체를 아이들이 그냥 먹는 일은 흔하지 않지만 마늘이나 양파가 들어간 음식만으로도 아이들에겐 큰 위험이 될 수 있어요. 부추 역시도 적혈구를 파괴하고 혈뇨와 기력 상실, 심박수나 호흡수가 증가할 수 있는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부추 역시도 캣글라스인 귀리와 흡사한 식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과량 먹을 수 있으니 꼭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대파 역시 적혈구를 파괴하고 혈류와 심박수, 호흡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식물이에요. 잘 익은 토마토는 안전하지만 덜 익은 토마토는 유연 증상과 식욕 저하, 심각한 복통, 우울감, 기력 저하, 동공 확장, 심박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쯤에서 그럼 안전한 채소는 뭐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상추와 오이, 브로콜리, 수박, 잘 익은 토마토가 안전해요. 사과의 줄기나 잎사귀, 씨앗은 동공 확장과 호흡곤란, 호흡수 증가, 쇼크 등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숭아, 자두, 체리, 얘네 모두 줄기와 잎사귀, 씨앗의 독성을 가지고 있고요. 역시 기력 저하, 침흘림, 운동 감각 상실 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드라세나라는 화초를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얘 알고 보면 행운목이랑 친척이에요. 역시 기력 저하나 침흘림, 운동 감각 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어요. 클로버 자체는 고양이에게 안전하지만 잎사귀가 클로버보다 얇고 무늬가 없고 씹었을 때 새콤한 맛이 나는 괭이밥이라는 식물이 있는데요. 얘네는 고양이한테 유해해요. 이름이 괭이밥인 이유가 고양이들이 배가 아프거나 배가 고플 때 이 식물을 먹어서 괭이밥으로 불린다고 해요. 하지만 괭이밥은 식물 전체의 독성이 있고 대개 소화기 증상을 일으키지만 과량을 먹게 되면 신장을 손상시킬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작은 괭이밥은 잡초로 만나실 수 있고요. 큰 잎사귀를 가진 괭이밥은 사랑초라는 이름으로 꽃집에서 만날 수 있어요. 개쑥갓이라는 식물은 실내 화초는 아니지만 산이나 한적한 길가에서 한 번쯤은 마주치게 되는 잡초인데요. 이 들풀은 자체가 독성이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먹이를 찾는 동물이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간 손상과 목류병 증세와 같은 신경 증상을 보일 수 있고요. 체중 감소와 기력 저하, 수면 장애, 운동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일 수가 있어요. 외모가 아름다운 군자라는 실내 관상용으로도 꽤 인기가 많은데요. 얘네들은 유연 증상과 구토, 설사는 기본이고요. 심한 경우에는 저혈압과 떨림, 심장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어요. 디기틀리스는 심장 부정맥과 심장 기능을 손상시키고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식물이라서 반려동물, 특히 고양이가 있는 집에는 이거 키우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멕시코 소철은 아주 많이 알려진 화초는 아니지만 굉장히 위험한 식물이에요. 혈변이나 갈증, 출혈성 장염, 간 기능 손상, 간 기능 상실, 그리고 사망, 독성이 너무 살벌하죠. 우리 이것도 키우지 말기로 해요. 사람에게 약으로도 많이 쓰이는 피마자는 특히 열매에 아주 독성이 강한데요. 개쑥갓이 간 손상을 기반으로 한다면 피마자는 신장 손상을 기반으로 해요. 호흡 곤란을 야기시키거나 중추신경계 기능을 저하시키고 발열, 혈변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어요. 게다가 피마자를 먹었을 때는 증세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피마자를 먹은 것이 확인이 되면 바로 병원을 데리고 가주세요. 애정목 혹은 광나무, 쥐똥나무라고 불리는 이 식물은 운동신경 실조와 심박수를 증가시키고요. 흔하지는 않지만 사망에 이르기도 해요. 유카 혹은 약하차 역시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간질환을 일으키고 햇빛에 눈을 잘 뜨지 못하는 과민 반응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예쁜 은방울꽃은 절대 키우시면 안 돼요. 아주 소량만 먹어도 혼수 상태, 저혈압을 일으키고 사망까지도 유발하게 하는 아주 위험한 식물이에요. 피어리스 혹은 마취목이라고 불리는 이 식물도 심혈관 손상과 유연, 기력 저하, 혼수, 저혈압, 사망이라는 살벌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먹어도 중독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식물 안 키우는 게 좋겠죠? 그래도 이름이 마취목이라 뭔가 위험이 느껴져서 구분하기 좋아서 참 다행이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양이들의 스트레스 보조요법을 총정리해서 돌아올게요.